명성을 얻은 뭐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제 퇴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 정도의 신임을 받았던 그런 분이 퇴임한 이후에도 뭐 환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인권을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영향력 강한 개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막 적을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 내용을 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160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국제관계 행위 주체. 자, 독해할 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 국제 앰네스티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앰네스티가 뭐라고요? AI. 여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에 맞서 인권단체라고 했죠.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비정부 기구로. 두 번째, 다국적 기업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제 앰네스티와 다국적 기업의 공통점은요, 초국가적 행위체라는 공통점이 있죠. 세계화 이후 그 영향력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은 국가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도 하고 후진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후진국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후진국의 정치적 부패를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어만 보시면 돼요. 다국적 기업. 세 번째는 미국.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미국에만 밑줄 그어져 있다. 이렇게. 미국. 이러면 이건 주권 국가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뒤에 있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재임 당시보다 퇴임 후의 활동으로 더 유명하다.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임 기간 동안의 인기보다 퇴임하고 나서의 이런 어떤 행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죠. 그는 퇴임 후에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지구촌 분쟁에 개입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고 제3세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러니까 강대국의 전임 국가 원수, 영향력이 있는 개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이제 160쪽 밑에까지 나와 있는데, 자, 그 밑에 있는 거, 국제사회에는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행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초국가적 행위체도 있죠. 뭐 아니면 또 뭐 국가 내부적 행위체도 있죠. 영향력 있는 개인도 있죠. 국제연합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는 물론 국경 없는 사회. 그렇죠. 이 정도는 꼭 알아달라. 국제 비정부기구와 뭐 다국적 기업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해서 분석 자료는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기본 문제 우리 3번부터 안 다뤘거든요. 그래서 3번부터 8번까지 총 6문제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제인 국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벌써 다 잊은 거 아니죠? 냉전? 잠깐만, 냉전이 뭐였더라? 냉전? 이거 언제 형성된 거지? 냉전이 언제 완화되지? 냉전 종식은 언제지? 필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쪽을 파란색으로 적었고요. 여기를 노란색, 여기를 빨간색으로 적은 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국제정치사, 하나의 연표 정리하듯이. 냉전이 형성된 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이 창설된 이후에 국제사회 모습이 특히나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 뿐만 아니라 마셜 플랜, 그 다음에 자유진영의 군사적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또 공산권의 군사적 협력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것들이 군사동맹을 통해서 세력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냉전이 형성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냉전이 완화될 때 반드시 기억했어야 되는 거, 닉슨 독트린 기억해야 되죠. 1969년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비동맹 국가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다원화, 혹은 중국과 소련이 어떤 분쟁했던 모습, 혹은 미국과 중국이 또 교류했던 모습, 이런 때 70년대를 화해의식이 데탕트 시대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요거를 시험에 꼬박꼬박 출제하는 게 아니긴 한데, 혹시라도 197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거쳐가면서 1970년대에 긴장 완화,
원래 이 détente라는 말이 프랑스어인데 긴장, 완화, 휴식, 뭐 이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긴장감이 좀 풀리는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이 겨울에 봄이 온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détente라는 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냉전이 끝나게 된 건 몰타 선언 1989년, 몰타 선언 1990년, 독일 통일 1991년, 소련 해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뭐 독트린 혹은 선언 이걸 적어보면 이때는 트루먼 독트린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완강 코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냉전 완화 이때 닉슨 독트린이 있었고요. 냉전 종식 몰타 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 놓고 1번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죠.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건 맞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건 맞는데 이 시기가 아니죠.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나로 인해 전 세계의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잠깐만. 냉전이 완화되는 거? 틀렸어. 뭐 이거는 뭐 관련 없는 얘기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 수식하는 표현인가 라고 하면 제국주의의 그 흐름 적어두세요. 제국주의가 뭐였습니까? 서유럽의 그 열강들, 강대국들이 약소국의 주권을 빼앗는 그런 흐름,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국주의는 뭐 19세기 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기에 제3세계가 등장하여 다극체제가 형성되었다. 냉전이 끝나는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쪽은 1960년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가 맞지 않죠? 네 번째, 가와 나 사이에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관계가 전개되었다. 이것도 필기되어 있는 거 보시면 오히려 이쪽은 다 이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념은 뭐였습니까?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공산, 자유 이렇게 이념. 실리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실리.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념보다는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4번 틀렸어요. 가나다 시기에 각각 일어난 주요 사건으로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 선언을 들 수 있다. 정답. 한 번 더 적어보면 1947년, 이쪽은 1969년, 대체로 한 20년씩 텀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1989년. 여러분, 순서를 배열하라면 정확하게 배열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꼼꼼해지면 이제 비슷한 실력을 갖추었는데 한 발짝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만약에 이걸 쓰라 그러면 못 쓰고 틀리는데 우린 이걸 써서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수가 뭐 4점, 5점 더 붙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꼼꼼해져야 합니다. 다시 조금만 더 꼼꼼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꼼꼼해져야 해요. 하고 이제 넘어가면 뭐야 계속 꼼꼼해지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만큼 꼼꼼해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해야 함은 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선생님은 그 말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여러분이 진짜 못할 것 같으면 이건 절대 안 되겠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내용을 초등학생들한테 막 선생님이 막 외워라. 너희들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의 이제까지 시험을 여러 차례 치르면서 맷집도 있다고 봐요. 선생님 뭐 시험이 꼭 뭐 맞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꼭 맞아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약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말 쓰는 것까지 몇 년도인지 쓰는 것까지 내가 준비해 보겠다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선후 배치하는 정도, 무엇이 전이고 무엇이 뒤인지 정도까지는 꼭 기억. 두 번째, 국제관계 행위 주체가 나오네요. A는 여러 나라의 민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로서 주로 핵실험 반대 및 자연보호, 이게 그린피스인데 여러분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린피스라는 이 네 글자 이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에 들어갈 것은 국제관계 행위 주체니까 여기에 그냥 비정부기구 요걸 적었으면 좋겠어요. INGO B-I-N-G-O
네, 빙고라고 읽지만 마시면 좋겠습니다. BING입니다. 여기 나 갑국의 지방자치단체인 B는 을국의 병주와 자매결연을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자매결연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그러니까 갑이라는 나라 내부에 있는 행위 주체죠. 을국의 또 을이라는 주권국가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간단히 적으면 국가 내부적 행위체 이런 정도로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 가에 들어갈 건 비정부기구니까 이쪽은 초국가적 행위체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구나. 그럼요. 세 번째, 스포츠 스타인 C는 각국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대사로서 선정된 후에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각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겠고 스포츠 스타인 C가 누군지도 알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보면 C는 그냥 동계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 네, 김연아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선생님 그렇게 읽었어요. 다 영향력이 강한 개인 혹은 뭐 영향력 있는 개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 가는 국가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죠. 초국가적 행위체니까. 나는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 주체이다. 요건 주권국가라는 행위 주체고요. 디귿. 국제연합의 전 사무총장은 영향력이 강한 개인. 그렇죠. 디귿 맞고. 리을. 가부터 다는 모두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주체이다. 아니 가는 아니죠. 한 국가의 일부분이지만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주체. 특히나 이 말은 국가 내부적 행위체를 뜻하는 것으로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정답은 뭐 기억과 디귿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 강 완강 코드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네요. 국제 행위 주체를 정리해 보자. 그러면 딱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주권 국가.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는 그래도 주권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국가적 행위체, 그리고 국가 내부적 행위체. 그러네. 초국가적 행위체에는 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고 비정부 간 국제기구도 있고 초국적 기업도 있구나. 다국적 기업을 뭐 초국적 기업이라고도 부를 때 있으니까. 국가 내부적 행위체. 이쪽에는 각종 사회 세력, 뭐 지방 정부, 뭐 혹은 뭐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 민족, 뭐 그리고 영향력이 강한 개인. 어떤 책에는요, 영향력이 강한 개인을 국가 내부적 행위체 범위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우리 교재는 분류하고 있으니까, 이걸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번 강 완강 코드를 통해 꼭 한번 사례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5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국내법과 국제법을 잘 비교해달라 했던 거거든요. 이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에요. 그냥 적어볼게요. 조약. 조약이라고만 적지 마시고 이걸 국제법이라고 정리하면 난민법이 있잖아요. 난민법. 이건 법률이에요. 국내법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국내법이라고 적고 바로 풀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해 체결권은 대통령에,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땡. 조약. 체결, 비준권 대통령한테 있고요. 중요한 조약 체결할 때는 다시 중요한 조약을 체결, 비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회가 갖는 건 비준권이 아니라 동의권 정도라고 적으시면 되고 가는 국제관습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지닌다. 자, 이것도 필기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자고 했냐면 조약은 국제관습법과 비교할 때 성격으로 비교한다고 했죠. 특징. 조약은 성문, 문서의 형태로 존재하고 국제관습법은 불문. 조약은 우리 헌법상 체결 비준권이 대통령, 동의권이 국회, 어떤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제관습법은 절차가 필요 없다고 했고요. 협약은 체결 당사국, 조약이니까 체결 당사국만 구속하는 데 반해서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갖는다. 정답 2번. 이렇게. 세 번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행사로 만들어진 것이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죠. 여기 있는 난민법이라는 법률은 국회가 만들어야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제 종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완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러면 여기 있는 난민법은 법률 단계예요.
법률 단계니까 밑에 조례 단계를 제정하는 이 지방의회의 권력이 이것만 가지고 난민법을 개정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3번 틀렸고. 네 번째, 나는 가와 달리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니죠. 이것도 문서화되어 있고요. 당연히 국내법에 이 난민법도 문서화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가와 달리 나는 헌법의 하위법규로 인정된다. 이건 왜 틀렸냐면 둘 모두 헌법의 하위법규죠. 또 할게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니까 헌법이 최고 규범이고 그 다음 법률이 있습니다. 나가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조약, 이걸 헌법상 체결한 조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헌법상 체결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헌법 밑에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6번 문제. 야, 이제 이거를 읽어가면서 하나씩을 채운다. 대단합니다. A는 1947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정책에 관한 원칙. 선언, 독트린. 이 원칙에 입각하여 당시 공산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 공산 세력은 팽창 정책을 취하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와 터키 정부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약속한 이 독트린은 트루먼 독트린. 그냥 한 글자만 적을게요. 1969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피하는 것, 군사적 개입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거, 냉전 완화 시기에 닉슨 독트린. A는 양극 체제인 가 체제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아 그러네요. 가 체제는 바로 양극이니까 여기는 양극이라고 쓰면 안 되죠. 양극 체제인 양극 체제, 말이 안 되니까 양극 체제인 냉전 체제.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냉전. 흐름으로 기억하시고 다음 7번. 이 6조 1항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조문이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이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때 말하는 국내법은 국내 법률 단계. 기역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원칙. 이건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두 번째,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적어볼까요? 국제관습법이죠. 그러면 국제관습법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안에 포함되느냐? 맞죠? 정답 2번. 여기에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니까. 세 번째, 기역 니은은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속력 아니에요. 니은은 그럴 수 있는데 조약은 어떻게 적어둘래요? 체결 당사국만 구속한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기역 니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조약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도 있고 아닌 조약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니은 같은 경우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죠. 다섯 번째, 기역 니은은 디귿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존재한다. 볼래요? 이러니까 이 필기되어 있는 거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기역이 얘고요. 그 다음 얘랑 얘가 니은이에요. 그 다음 디귿이 국내법이거든요. 뭐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 읽어보죠. 기역, 니은은 디귿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필기할 때 이걸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잡히는 대로 필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계한 필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풀이에 필요한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빽빽하고 막 수업 듣는데 뭐 쉴 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왜냐하면 알려드리고 싶은 게 워낙 많아서 그렇죠. 욕심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욕심쟁이 최적의 이 욕심 부리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까지 하여튼 하도 많은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복잡할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만 자기 실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마지막 문제는 8번인데요. 이건 그냥 쭉 말로만 할게요. 국제법의 한계. 어떤 한계가 있을까? 국내법은 국가 내에 권위 있는 입법기관에서 제정하며. 이거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만들고 국가 내 모든 개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별도의 입법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국가 간 필요에 의해서 그때마다 당사자 간 협의. 이게 바로 협약, 조약이고요. 또한 국제법은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 즉 국제법의 적용과 집행은 개별 국제관계 행위 주체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의 한계, 별도의 입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 세계에 효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규범을 만들어내기가 곤란하다. 이거 하나 적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강제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 권위 있는 중앙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페이지 가면 국제문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제문제는 뭐 달달 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쭉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문제, 일단 국제문제는 또 비교해 볼까요? 국내 문제랑.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국가 안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실업 문제도 있고요, 뭐 경제 문제도 있고, 각종 뭐 사회 범죄 문제도 있을 거고, 등등. 뭐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국제 문제는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곤란한 것. 그러니까 이 국제 문제의 특징 자체가 바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 그래서 국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향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 환경 문제를 기준으로 이해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음 세대로도 영향을 분명 미칠 것이고요.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뭐 황사가 무슨 어떤 사람들을 막 피해 다닙니까? 그러니까 황사로부터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는요, 이게 참 문제예요. 피해 규모 파악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고 그게 다른 나라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또 발생시키고 있는가. 원래 개인이 개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면요, 법원의 판결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 면에서. 그런데 환경 문제는 그게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건 예방이 중요하고요. 국제사회 여러 다자 간, 여러 국가들, 여러 행위 주체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이걸 국제 문제라고 부르는데, 평화와 안보 문제가 있죠. 이쪽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종, 민족, 종교적 갈등, 뭐 쉽게 말하면 전쟁 문제고요. 경제 문제 중에서는 얘를 좀 표시해 두세요. 남북 문제. 뭐라 그랬죠, 이건? 남북한 사이에서의 통일, 평화 문제라기보다는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에서의 경제적 격차를 남북 문제라고 하더라.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국제적인 협력,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기후변화 협약, 97년도에 교토의정서, 2015년도에 뭐 파리협정 뭐 등등인데요. 기타 난민 문제도 있고 아동노동 등 인권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있다. 자, 이런 정도고, 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자료인데요. 2014년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난민 문제는 그 영향력을 입증했다. 선거 결과 반난민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대약진하면서 크게 이렇게 급부상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다라는 이 국제뉴스 소식과 더불어서 우리 분석된 것만 보면 되니까, 오늘날 국제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이름 아닙니까? 정치와 법, 경제라는 과목도 있죠. 사회, 문화도 있어요. 거의 전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국제 난민 문제는 빈곤과 내전과 정치적 박해 등에서 시작해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까지 맞물리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공조, 함께 노력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강의 국제 문제까지 소개를 했고요. 이 국제 문제는 또 뒤에 가면 문제풀이의 소스로도 등장하니까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국제기구 차근차근 정리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